자, 이제는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님께서 오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네, 교수님 혹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이렇게 돌리면서 몇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셨다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인데 네. 그 안에서도 일본을 중점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수님께 오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네. 네네. 일본 증시 사실은 지금 어떠한 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다카이치 내각이 이제 출범을 했죠. 네네. 이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데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사실 그 맥락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다카이치 내각이 이제 경제 정책이 공식화되면서 이제 2026년도 예산안이 한 122조 엔으로 역대급 가장 큰 규모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꼽으면 일단 물가고를 포함해서 이제 생활 안정 대책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위기 관리라고 해서 최첨단 산업의 성장 투자가 또 많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국가 안보나 외교하고의 연계하는 투자들이 좀 포함이 됐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물가고 대응 및 생활 안정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스 요금을 올해 1분기까지 가구당 한 7,000엔 정도 규모로 다 이렇게 보조금을 주기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는 휘발유에 이제 세금이 붙습니다. 1리터에 기본 한 28엔 정도가 붙고 잠정세라고 25엔이 추가로 더 붙는데 그 잠정세 25엔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고 대책이죠. 그다음에 또 103만 엔의 벽이라고 해서 일본에는 연수입이 103만 엔이 넘어가면 소득세도 붙고 부양가족 공제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103만 엔이 넘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103만 엔에서 한 178만 엔까지 상향 추진하는 사실상 감세 조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물가고 대응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위기관리 성장 투자에는 17개 전략 산업을 정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뭐 반도체, AI, 양자기술, 핵, 융합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정부가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원전의 재가동 포함해서 원자력 전략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기조도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일본 정부는 항상 균형 재정의 압박감이 시달렸는데 이 다카이치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균형 재정에 집착하지 않겠다. 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쓸 땐 쓰겠다, 투자하겠다라 그래서 대규모로 국채 발행을 이제 예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안보와 외교와의 연계 산업 투자를 보면 일단 방위비를 GDP 2%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를 앞당겨서 여기 보면 뭐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라든지 뭐 쉴드 구상이라든지 하는 최첨단 무기 개발 배치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방위가 아니고 이제 전략 산업하고 연계가 되면서 정부가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 산업군 안에 바로 이 방위 산업이 함께 연계가 되는 그런 식의 이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면 물가고에도 신경을 쓰지만 무엇보다도 정부가 직접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규모가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뭐 역대 최대 규모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에 우리가 봤던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과거 아베노믹스와는 조금은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다카이치 총리를 여자 아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베노믹스하고 사나이노믹스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이제 하십니다. 국내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두 정책은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점이 다릅니다. 어떤 걸 강조하느냐? 이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가지 화살이라고 있었죠.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성장 전략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화 정책입니다. 대담한 통화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비전통적인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게 아베노믹스였고요. 반면 사나이노믹스도 마찬가지 이제 세 가지 화살이 있습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뭐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그다음에 성장 전략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방점은 어디에 찍히냐면 적극 재정, 그러니까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통화 정책이 중심이고요. 사나이노믹스는 재정 정책이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성장 전략에 대한 철학이 다릅니다.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자유주의적인 질서 하에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이 비즈니스 하기 쉽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함으로 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그걸 기대했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사나이노믹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핵심 전략 산업을 픽업해서 그야말로 찍어서 지원하겠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산업 정책의 귀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사실 산업 정책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동안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 그래서 산업 정책이 좀 약해졌다가 이 사나이노믹스를 하면서 산업 정책이 다시 부활을 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균형 재정에 집착하지 말고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할 곳은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사나이노믹스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차이는 사나이노믹스는 주도로 하는 것이 정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베노믹스는 기업이, 그러니까 네네.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정부가 지원을 서포트해서 해주고, 기업이 결국은 해야 된다는 거고 네네. 사나이노믹스는 정부가 직접 캐시를 꽂아줘서 전략 산업에 네.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그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이제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대한 규모를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기업에게 투입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뭐 AI 산업을 통한 뭐 투자도 있을 거고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가 정부가 돈을 쓴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돈은 어딘가 기업에게 들어가서 그 기업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 특히 2026년 이후에 일본의 어떤 전략 산업 AI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은 크게 세 군데로 지금 이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라피더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있고 또 하나는 대만의 홍하이 정밀공업, 폭스콘으로 알려져 있죠. 이 세 기업이 일본의 전략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일본이 과거의 반도체 왕국을 재건하겠다라는 취지로 토요타를 비롯해서 8개 회사가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이고요. 사실 일본은 반도체에서 지금 한 40나노 정도 공정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숨에 뛰어넘어서 2027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2나노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IBM으로부터 이제 기술 제휴를 받고 있고 여기에 지금 총 사업비가 7조 엔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한 3조 엔 정도 들어갔고 그중에 90%가 전부 다 정부가 제공을 한 이 투자 자금이고요. 올해도 라피더스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갈 걸로 지금 계상이 돼 있고 일본의 3대 메가뱅크로부터 2조 엔 정도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의 보증 80%를 또 정부가 해줍니다. 사실상 정부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형태로 지금 라피더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프트뱅크입니다. 라피더스의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그걸 쓰는 회사가 있어요. 수요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수요를 소프트뱅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2026년 올해 일본에 있는 AI 기업 10개 정도를 모아서 새로운 AI, 피지컬 AI 회사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AI는 뭐 이미지나 이런 텍스트를 뭐 생성하는 챗GPT 같은 그런 이미지였다면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 물리적 세계에서 실제로 이제 개체로 움직이는 이런 AI 시대가 될 텐데 일본은 이미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AI라는 두뇌를 얹겠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향후 5년 동안 1조 원 이상 받기로 했고요. 마지막이 이제 폭스콘.
홍하이인데 홍하이는 이제 대만 기업인데 이번에 일본 샤프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그 공장을 AI 서버 생산 시설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홍하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GPU, 엔비디아의 GPU를 받아서 일본에 공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라피더스로부터 AI 반도체 수요처가 돼서 일본의 AI 서버를 구축함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라피더스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 홍하이 세 개가 일본의 그 소버린 AI 이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세계 기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도 지금 이 세계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도 그렇고 향후 2030년까지 10조 엔 이상을 투입해서 AI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죠. 일단은 뭐 산업을 서로 연계해서 그물망처럼 형성을 한 다음에 서로 이제 그 소버린 AI를 목표로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좀 개발을 하면서 더 탄탄한 성장을 해 나가겠다라는 걸 세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성과가 날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본 국내에 40나노 정도밖에 기술이 없는데 네. 단숨에 2나노를 개발한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쉽지 않은데 그거는 곧 네. 전교 뭐 꼴등이 그렇죠. 꼴등까지는 아니지만 네. 전교 100등이 갑자기 1등을 전교 하겠다. 1등을 하는 거죠. 하는 네. 건데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뭐 성공을 하기도 어렵지만 성공을 해도 그다음도 쉽지 않은 게 일본 국내 수요처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TSMC와 삼성전자를 라피더스가 이기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본의 선택지는 사실은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알지만서도 어렵다는 걸 알지만서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지금 서버린 AI는 사실은 뭐 숙명적인 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다른 방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가 되겠다고 나선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열심히 또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날까요? 사실은 일본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상당히 높은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뭐 25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아주 많은 규모는 아니다. 원래 일본은 그 정도를 유지해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경각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평가를 해주기도 하셨는데 이 때문에 이제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사실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나이노믹스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 정부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나이노믹스를 만든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금까지 일본이 너무 이 부채 비율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투자가 필요할 때 하지 못했다. 그 근거로 일단 총채무가 아니라 순채무를 보자. 그러니까 총채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GDP 대비 250%가 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빌린 모든 부채가 총채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외환보유고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고요. 주식, 부동산 이런 걸 다 빼면 순채무가 됩니다.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80%까지 낮아져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보다도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나이노믹스를 주장하는 사람은 순채무를 보면 일본의 그 채무 비중이 전혀 나쁘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정부 부채 비율을 이야기할 때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 중에 하나가 도마의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도마의 정리. 네, 도마. 이름이 우리가 아는 그 도마. 경제학자 이름이 이제 도마라는 사람인데. 네, 죄송합니다. 이 도마의 정리가 보시지 뭐냐면 않으셨길. 네. 기초 재정 수지가 균형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부채 비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재정 수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금 걷어서 경비로 쓰고 우리가 국채비라는 게 있거든요. 매년 상환해야 될 그 국채와 이자를 합친 걸 국채비인데 이 국채비만 신규 국채로 발행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균형이 됐다는 얘기는 신규 국채가 점점점 커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게 지금 일본이 2026년이 올해가 그렇게 아마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명목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크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갚아야 될 돈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면
빚을 져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경제 성장률 2025년이 아마 추정치가 한 3.8%에서 3.9%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한 2%가 좀 넘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3.8%인데 금리는 2%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는 게 사내노믹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 근거입니다만, 다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은 상태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사실은 이 경제 성장률을 지탱하는 게 대부분 물가거든요. 일본의 물가가 지금 3%가 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물가가 지금 올해 한 2% 이하로 될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장 경제 성장률이 2%대로 훅 떨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금리는 2%가 넘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과 금리가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빚이 이제 부담이 커지죠. 실제로 일본의 1990년대, 2000년대를 보면 경제 성장률이 금리보다 컸던 때가 별로 없어요. 이건 일본뿐만이 아니고 미국, 영국, 독일 지난 40년을 봐도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가 주장하는 게 그러면 우리 금리를 낮추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를 더 낮추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금리를 낮추자는 건데, 지금 일본이 금리를 낮추면 엔저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더 소비가 위축되죠. 그러니까 금리를 쉽게 낮출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제 이게 이 사나이노믹스가 성공할지 안 할지를 가르는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올해, 내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다카이치의 이 경제 정책,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그런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총채무보다는 이 빌린 돈 대비해서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봐서 그 안에서 순채무를 비교해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돈을 이렇게 계속 풀게 되면서 이제 엔저 현상이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죠. 일본은행은 여기에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데 다카이치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일본은행의 움직임에 앞으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정상화를 2024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을 보면 1월 달에 금리를 0.25% 한번 올리고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변화가 없다가 12월 달에 또 한 번 올렸거든요. 사실은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정상화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에 비해서 이 속도가 굉장히 늦은 거예요. 더 사실은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늦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관세 정책이 본격화됐죠. 그러면서 관세 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게 있었고요. 사실은 10월 달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한번 올리려다가 주춤했던 이유가 10월 달에는 또 다카이치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니까 거기서 또 눈치를 보느라고 한번 또 멈칫했던 겁니다. 결국 이제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5년 12월에 금리를 올려서 지금 일본의 정책 금리가 0.75%가 됐는데요.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거는 다카이치 총리를 설득에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설득에 성공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게 되면 엔저가 돼서 물가가 더 오른다. 이거는 일본 경기에 더 치명적이다. 두 번째는 지금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사실 일본이 금융 긴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금리는 낮고요. 국채 매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채 매입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거지 국채를 매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금융 완화인 상태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원치 않습니다. 미국은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쪽을 바라고 있죠. 그렇다면 일본은 사실은 BOJ가 거기에 보조를 맞춘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다카이치가 본인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를 꺾은 거예요. 사실 이번에. 그렇지만 2026년에도 이러한 BOJ, 일본은행과 다카이치의 대립은 계속 구도가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행이 지금 최근에 이야기하기로는
중립금리가 한 1%에서 1.25%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를 한 번 내지는 두 번 더 올려야 됩니다. 근데 다카이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면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재정 정책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입장과 BOJ, 일본은행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26년에는 이런 국제 경제 상황, 그다음 국내 상황을 두고서 다카이치 쪽과 일본은행 쪽이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이런 금리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 좀 유익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이러한 많은 변화들 속에서 어떤 결정들로 인해서 시장의 그 판가름이 날지를 잘 지켜봐야 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계속해서 이 양국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정상회담도 했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일본 어떻게 보면 뭐 둘 다 잘 이렇게 양수겸장해서 이렇게 지금 외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중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정하기로는 1년 동안 관광객이 일본에 가지 않으면 일본 GDP가 한 0.3% 하락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바운드 수요는 아마 한국 쪽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게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오히려 반사이익이 그렇죠. 있는 또 뭐 거네요.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가 한일이 서로 경쟁 관계니까 중국 시장을 두고 아마 한국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인권이나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내지는 경제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 내지는 공급망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중국을 사실 선택하기는 한국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일본과의 협력의 가능성이 여전히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둘러싸고 한국 기업에게 어떤 비즈니스 찬스를 준다는 측면에서의 중국과의 협력은 계속 하되 그 외에 어떤 가치 공유국 일본과의 중견국 연대 내지는 경제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한미일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사실은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균형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